샬롬 흑 첫 번째 제1장. 야학을 마치고 돌아온 허숭은 두 팔을 깍지 들껴서 베개 삼아 베고 행리에 기대어서 비스듬히 들어 누웠다. 가만히 누워 있노라면 모기들이 앵앵하고 모기불 연기를 피하여 돌아가는 소리가 멀었다. 가까웠다 하는 것이 들린다. 인제는 음력으로 7월에도 백중을 지나서 밤만 들면 바람결이 선들선들하는 맛이 난다. 이태 동안이나 서울 장안에만 있어서 모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허숭은 고향에서 모기 소리를 다시 듣는 것도 대단히 반가웠다. 어쩌면 유순이가 그렇게 크고 어여뻐졌을까 하고 숭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럴 때에 숭의 앞에는 유순의 모양이 나타났다. 그는 통통하다고 할 만하게 몸이 실한 여자였다. 낮은 자외선이 강한 산지방의 볕에 그을려 가무스름한 빛이 도나 눈과 코와 입이 다 분명하고 그리고도 부드러운 맛을 잃지 아니한 처녀다. 달빛에 볼 때에는 그 얼굴이 달빛 그것인 것 같이 아름다웠다. 흠을 잡자면 그의 손이 거친 것이겠다. 김을 메고 물일을 하니 도의 여자의 손과 같이 옷가루로 빚은 듯한 맛은 있을 수 없다. 뻣뻣한 배치마에 배적삼. 그 여자는 검정 고무신을 신었다. 그는 맨발이었다. 발등이 까맣게 볕에 그을렸다. 그의 손도 발목도 목도 짧은 곡쟁이와 더 짧은 치마 밑으로 보이는 종아리도 다 볕에 그을렸다. 마치 여름의 햇빛이 그의 아름답고 건강한 살을 담내어 빈틈만 있으면 가서 것 같았다. 허숙은 유순을 정선과 비교보았다. 정선은 숭이가 가정교사로 있는 윤찬파집 딸이다. 정선은 몸이 가냘프고 살이 투명할 듯이 희고 더구나 손을 쥐면 으스러져 버릴 것 같이 작고 말랑말랑한 여자다. 그는 숙명에서도 첫째, 둘째를 다투는 미인이다. 물론 정선은 숭에게는 달 같은 데 사는 항아다. 시골 부모도 재산도 없는 가난뱅이 청년인 숭 윤참판집 줄행랑에 한 방을 얻어서 보통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숭으로서는 정성 같은 양반집 미인 외딸을 우러러 보기에도 벅찬 저지였다. 그러나 유순이 같은 여자면 숭의 손에 들 수도 있었다. 지금 저지로는 유순의 부모도 숭이에게 딸을 주기를 주저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학교나 졸업하고 나면 혹시 숭을 사윗감으로 자격을 붙일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숭은 자기 신세를 생각하여 한숨을 쉬었다. 숭은 이 동네에서는 잘 산다는 말을 듣던 집이었다. 숭의 아버지 겸은 옛날 평양 대성학교 출신으로 신민회 사건이니 북간도 사건이니 석간도 사건이니 만세 사건이니 하는 형사 사건에는 빼놓지 않고 걸려들어서 헌병대 시절부터 경무총감부까지 붙들려 다니기를 시작하여 징역을 진 것만이 전후 8년 경찰서와 검사국에 들어있던 날짜를 모두 합하면 10여 년이나 재수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에 옥바라지를 하고 나니 가산이 말이 못되어 숭의 학비는커녕 집을 보전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겸은 남은 논마지기 반낙 가리를 온통 금융조합에 갖다 바치고 평생에 해보지도 못한 장사를 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저당한 토지만 잃어버리고 홧김에 술만 먹다가 어디서 장질 부사를 묻혀서 자기도 죽고 아내도 죽고 숭이 누이 동생 하나도 죽고 숭이 한 몸뚱이만 덩그렇게 남은 것이다.
현재의 숭에게는 집 한 칸 없다. 지금 숭이 잠시 와서 머무는 집은 숭의 당숙 성의 집이다. 유순의 집은 이 집에서 등성이 하나 넘어가서 있다. 순의 부모는 순전한 농부다. 순의 아버지 진희는 아직도 젊었거니와 그 늙은 조부 유초씨는 그를 공부하여 초시까지 한 사람이다. 원래 이 동네는 수백 년 내로 허씨가 살고 등성이 넘어 동네에는 유씨가 살았는데 허씨나 유씨나 다 이 시골에서는 과거 장이나 하고 기와집간이나 쓰고 살아왔다. 그러나 유초씨의 말을 빌리면 갑오 경장 이후에야 그리나 양반이 다 쓸 때 있나 하여 이 두 동네도 점점 쇠퇴하여서 용감한 사람들은 모두 관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동이고 책과 붓대를 집어 던지고 호미를 들고 들러 나갔다. 그러나 그 중에는 여전히 옛 영화를 생각하여 관을 쓰고 꿇어 앉은 이도 한둘은 있고 또 숭의 아버지 모양으로 개화에 나서서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고 다니다가 옥살이를 하는 이도 이삼이는 있었다. 이를테면 유순의 집은 야가서 제실속을 하는 패의 대표요. 허숭의 집은 세상 일을 합내 학교를 담임내 하고 날뛰는 패의 대표였다. 예정한 일주일의 야학이 끝나고 내일은 허숭이가 서울로 올라간다는 마지막 날 야학에 허숭은 더욱 정성을 다하여 남은 교재를 가르치고 또 강연 비슷하게 여러 가지 권유를 하였다. 야학은 부인 반과 남자 반 둘로 갈렸다. 부인 반에는 숭의 아주머니 할머니 뻘 되는 사람도 있고 숭의 누이 뻘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숭이가 설명하는 위생 이야기, 땅이 둥글다는 이야기, 해가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돌아간다는 이야기, 비행기 전기 등 이야기, 무엇이 비가 되고 무엇이 눈이 되는 이야기 같은 것을 다 신기하게 들었다. 그 원 그럴까 하고 혹 의심내는 이도 있었으나 반대하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남자 반은 이와 달라서 질문하는 이도 있고 반대하는 이도 있었다. 대관절 어째서 차차 세상이 살아가기가 어려워만 지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도 있었다. 요새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도 직업을 못 얻는데 하는 세상 소식 잘 아는 이도 있었다. 너도 그만큼 공부했으면 이제는 장가도 들고 살림을 시작해야지. 공부만 하면 무엇하니? 하고 할아버지 뻘, 아저씨 뻘 되는 이가 말을 듣다 말고 교사인 숭에게 뚱딴지 훈계를 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이 허시들인 중에 간혹 등 넘어 유신 애들도 와서 섞였다. 여자 반에도 그러하여서 유순이도 이렇게 와 섞인 이 중에 하나였다. 유순이는 보통 학교를 졸업했지만은 야학에 출석하였다. 그는 가장 정성 있게 듣는 이 중에 하나였다. 내일이면 떠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허숭은 자연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 숭은 이야기하는 중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순을 바라보았다. 순의 눈도 숭의 눈과 가끔 마주쳤다. 숭은 이야기를 끝내기가 싫었다. 남녀 반의 야학이 끝난 뒤에 늙은 느티나무 밑에 남자들만 수십 명이 모여서 숭의 송별연을 열었다. 자매도 사오고 술도 사오고 옥수수도 삶아오고 모두 둘러앉아서 이야기판이 벌어졌다. 너 이번 가면 또 언제 올래? 글쎄요, 내년이나 오지요. 졸업이 언제야? 내후년입니다. 법가라지. 네. 그거 졸업하면 경찰서장이나 되나? 군서기도 되겠지. 군수는 얼른 안 될걸. 변호사를 하면 돈을 잘 버나 보더라마는 그건 또 시험이 있다지. 네. 걔야 재주가 있으니까 변호사도 되겠지.
변호사는 사뭇 돈을 벌대. 돈벌이는 의사가 제일이야. 큰돈이야 그저 금광을 하나 얻어야. 조선에야 돈이 있어야 벌지. 물 마른 것 모양으로 바짝 마른 걸. 우리네 같이 땅이나 파먹는 놈이야 10원짜리 지전 한 장 손에 쥐어볼 수 없다고. 자, 참외 한 개 더 먹지. 야, 밤이 꽤 깊었는걸. 이러한 회화였다. 숭은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혹은 낯도 후끈하고 혹은 한숨도 쉬었다. 그러나 숭은 이 무지한 듯한 사람들이 한없이 정답고 귀중하였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한없는 호의가 있는 듯하였다. 저 인사성 있고 눈치 밝고 쏙쏙 뺀 도의 사람들보다 도리어 사람다움이 많은 것이 반가웠다. 이 밤에 숭은 협동조합 이야기를 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었으나 조직하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새벽차를 타려고 가방과 담요를 들고 당숙의 집을 떠나 길가 풀숲에 우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정거장을 향하고 나갈 때 무더미로 갈리는 길에서 숭은 깜짝 놀랐다. 내야요? 하고 나서는 유순을 본 까닭이었다. 숭은 하도 의외여서 깜짝 놀라다가 부지불식간에 언제 와요? 내년 여름에 올게 하고 숭은 자기의 가슴에 이마를 대고 기대어 선 유순의 머리를 쓸었다. 떠날 때에 수는 숭에게 삶은 옥수수 4자루를 산 수건을 주었다. 숭이가 탄 기차가 새벽 남빛 어둠 속으로 씩씩거리고 지나 무더미 모루를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수는 손을 내어 두르며 눈물을 지었다. 숭은 무더미 모루를 돌아갈 때에 행여나 순이가 보일까 하고 승강대에 나와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새벽빛은 반 마일이나 떨어져 산 그늘에 서 있는 저는 숭은 순이가 섰으리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하여 손을 두르며 순이 내 내년 여름에 올게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차는 산 여울에 절교를 건넌다. 살 여울 어떻게 정다운 이름이냐 하고 숭은 절교 밑으로 흐르는 물을 들여다 보았다. 아직도 여름밤을 머금은 검은 물, 눈이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초가을의 특색인 골 안개가 뽀얗게 엉긴 것이 보인다. 촉촉하게 젖은 땅 위에 들릴락말락한 소리를 내이고 흘러가는 물 위에 꿈같이 덮인 뽀얀 안개. 그것은 자연의 아름다움 가운데 가장 인정다운 아름다움의 하나다. 산여울의 좌우 옆은 산여울 물을 데워서 된 논이다. 한마디기에 넋 섬식이나 나는 논이다. 본래는 그것은 풀이 무성한 벌판이었을 것이다. 혹은 하늘이 아니 보이는 숯불이었을 것이다. 사슴과 여우가 뛰노는 처녀림 속으로 산여울의 맑은 물이 흘렀을 것이다. 지금도 흰 하늘이 고개라는 고개가 있지 아니하냐. 그 고개를 나서서야 비로소 흰 하늘을 바라본다는 말이라고 숭은 어려서 그 아버지에게 설명받은 일이 있었다. 그것을 숭의 조상들이 아마 순의 조상들과 함께 개척한 것이다. 그 나무들을 다 찍어내고 나무 뿌리를 파내고 산여울 물을 대느라고 볼을 만들고 그리고 그야말로 피와 땀을 섞어서 갈아 놓은 것이다. 그 돈에서 나는 쌀을 먹고 숭의 조상과 순의 조상이 대대로 살고 즐기던 것이다. 순과 숭의 뼈나 살이나 피나 다 이 흙에서 조상의 피땀을 섞은 이 흙에서 돋고 자라고 피어난 꽃이 아니냐.
그러나 이 논들은 이제는 대부분이 숭이나 순의 집의 것이 아니다. 무슨 회사, 무슨 은행, 무슨 조합, 무슨 농장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다. 이제는 숭의 고향인 산여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풀이를 끊긴 풀과 같이 되었다. 고랑개 속에서 한가롭게 평화롭게 울려오던 닭, 개, 짐승, 마소의 소리도 금년엔 훨씬 줄었다. 수요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서는 한가함과 평화로움이 떠나갔다. 괴롭고 고달프고 원망스러웠다. 차가 가는 대로 숭은 가고 오는 산과 들과 졸락을 바라보았다. 알을 벤 벼와 누렇게 고개를 숙인 조와 비와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를 흘리는 용사와 같은 수술을 보았다. 새벽 물을 길어 이고 가는 여자들을 보았다. 아침 햇볕이 물 묻은 물동이를 비추어 금빛을 발하였다. 물동이를 인 여자는 한 손으로 물동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쳐내어 버리고 한 손으로는 짧은 적산 밑으로 나오려 가렸다. 기차가 우렁차게 달리는 소리를 듣고 벌거숭이 아이들이 만세를 부르고 내달았다. 긴 장마를 겪은 초가집들은 마치 긴 여름일을 치른 농부들 모양으로 기운이 빠져서 축 늘어졌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속이 썩은 모양으로 지붕의 영도 꺼멓게 썩었다. 그 집들 속에는 가난에 부딪히고 벼룩 빈대에 부딪히고 빛에 쫄리고 병에 졸리고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뭉개는 것이다. 정거장애를 왔다. 역장과 차장과 역부와 순사의 모자의 붉은 태와 면장인 듯한 파나마 쓴 신사와 서울로 가는 듯 싶은 바스켓 든 여학생과 그의 부모인 듯 싶은 주름 잡힌 내외에 호각 소리가 나고 고동 소리가 나고 큰 도회와 작은 정거장을 지나 숭은 배고픔을 깨달았다. 순이가 싸준 옥수수를 꺼냈다. 두 이삭을 뜯어 먹고는 좀 창피한 듯하여 도로 쌓아 놓았다. 경성역에 내린 때에는 숭은 꿈에서 깬 것 같았다. 바쁜 택시의 때, 미친년 같은 버스, 장난감 같은 인력거, 얼음가루를 팔팔 날리는 싸늘한 사람들. 숭은 전차를 타고 삼청동 윤참판의 집으로 들어왔다. 방에 짐을 놓고 큰 사랑에 가니 윤참판은 없고 웬 갓쓴 사람만 2, 3인이 앉았다. 작은 사랑에 가니 윤참판의 맏아들 인선도 없다. 돌아 나오다가 찌개 뚝배기를 든 어멈을 하나 만났다. 학생 서방님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고는 맞서방님이 대단히 편찮으시답니다. 영감 마님도 안에 계셔요. 한다. 원체 일개 가정교사 시골 학생 하나가 다녀왔기로 윤차판 집에 대해서는 이웃집 고양이 하나 들어온 이상의 중요성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더구나 맏아들 인선이 중병으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판에 온 집안이 난가가 된 이 판에 허숭이 따위가 왔대야 아랑곳 할 사람은 밥 갖다 주는 어멈 하나밖에 없다. 허숭은 어멈을 통하여 인선의 병 증상을 들었다. 원래 인선은 체질이 허약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인선이가 난 지 몇 달이 아니 되어서 폐병으로 죽었다. 본래 폐병이 있는 이가 아이를 낳고는 죽은 것이다. 인선은 그 어머니의 체질을 받아 살빛이 희고 피부가 엷고 여자같이 부드럽고 가슴이 좁고 몸이 가늘고 길었다. 미남자는 미남자지만은 퍽 약하였다. 그러나 재주는 있어서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았다. 인성과는 반대로 그 아내는 몸이 건강하고 또 육감적인 여자였다. 숭도 그를 가끔 보았거니와 눈웃음을 치고 있는 여자였다. 인선의 친구들은 인선이가 아내 때문에 몸이 늘 허약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것이 인선이가 금년에 석왕사의 비서를 갔다가 설사병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부터는 신열이 나고 수와 불량이 되고 잠을 못 잤다. 윤참파는 이것을 성화하여 의사도 불러대고 한방이도 불러대었으나 병은 낫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약 일주일 전에 어느 유명하다는 지리산에서 20년 공부했다는 한방이를 불러다가 보인 결과 노경과 무슨 뽕나무 뿌리 같은 약과를 다려 먹였다. 이것을 먹고 병자는 전신이 벌겋게 달고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고 웃고 날뛰었다. 그러기를 일주야를 한 뒤에 의사가 와서 주사를 놓고 약을 먹여서 잠이 들었으나 그로부터 영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고 한다. 지금도 사랑에는 갓쓰고 때 묻은 두루마기 입은 무슨 진사 무슨 사과 하는 양반이가 2, 3인이나 모여 앉아서 서로 금목수화토 오행을 토론하고 갑을병정에 육갑을 주장하여 병인머리 둘 방향을 날 따라 고치고 약다리는 물을 혹은 동쪽에서 혹은 서쪽에서 방위를 가려 길어오게 하고 혹은 약물을 붓는 시간을 묘신이 진신이 하여 그 문제나 되는 듯이 논쟁을 하였다. 약을 다릴 때에도 제가 처방한 것은 제가 지키고 앉아서 다리고 그 곁에는 심부름하는 계집의 종이 시중 들고 섰다. 갓쓴 의원은 그 계집에 더러 담배를 붙여 드리라고 연해 명령하였다. 인선은 윤참판의 맏아들일 뿐더러 어려서 어미 잃은 아들이요 또 허약한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에 늘 두었다. 그러나 윤참판이 나이 환갑을 지나면서부터는 재산에 관한 사무 가사에 관한 사무를 거의 다 인선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만 최고 권위자로 비토권만 가지고 있었다. 인선도 다른 부잣집 아이들 모양으로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돈 아낄 줄 알았다. 윤참파은에게는 그 아들의 돈 아낄 줄 아는 것이 가장 기쁘고 믿음성 있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인선이가 앓는 것을 본 윤참파는 화를 내어 조석도 잘 아니 먹고 담배와 술만 마셨다. 허숭이가 돌아온 이튿날 아침에 큰 사랑에 가서 윤참판을 만나 절을 하였다. 윤참판은 오 댕겨왔냐 한마디를 하고는 돌아앉은 갓쓴 의원들에게 어디 이 약이 효염이 있나 하고 화를 내었다. 또 의원들 간에는 상처가 어떻고 하초가 어떻고 맹문이 어떻고 수기가 확인이 하는 말하는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는 토론이 시작되었다. 마루의 약탕관에서는 꼬르륵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는 덮은 종이를 통하여 야릇한 향기를 가진 김이 올랐다. 날은 맑고 더웠다. 인삼도 노경도 쓸데없이 허숭이가 온 지 닷새 만에 새벽에 인선은 마침내 죽어버렸다. 인선이가 위태하단 말을 듣고 초저녁부터 친척들이 모여들어서 안팎이 웅성웅성하였다. 그 중에는 참판의 삼종형이요 사회의 명망이 높은 하는 선생이라고 세상이 일컫는 이도 오고 또 죽은 이의 제종 삼종 때는 혹은 일본 유학도 하고 혹은 구미 유학도 한 젊은이들도 오고 또 숭이 알지 못하는 사내들과 부인들도 왔다. 또 허순과는 고등복통학교 선배 동창이요 지금 경성제대 법과에 다니는 김갑진이라는 학생도 왔다. 갑진은 칠조약 정미칠조약 때 관계 있어 남작을 받은 김남규의 아들로서 보통학교 시대부터 교만한 수재로 이름이 높았다. 다만 그 아버지 남규가 주색과 투기 사업에 돈을 닦아 살리고 마침내는 파산을 당하고 또 사기로 몰려
불기소는 되었으나 남작 예우는 정지되고 죽었기 때문에 갑진은 가난하고 또 습작도 못하였을 뿐이다. 그는 아버지와 윤참판과 막연한 친구이던 인연으로 윤참판이 학비를 태워서 지금까지 공부를 시키고 그런 까닭으로 마치 친척이나 다름없이 세배 때나 기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윤참판 집안에도 출입하였다. 인선이가 죽은 뒤로 사람들의 시선, 부러워하는 듯한 시선은 딸 윤참판의 딸 정선에게로 쏠렸다.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는 정선의 모양은 더욱 아름다움을 더한 듯하였다. 정선은 윤참판의 둘째 아내의 몸에 난 딸이다. 정선의 어머니는 윤참판이 전라감사로 갔을 때에 도내의 제일 부호라는 말을 듣던 남원 김승지의 딸에게 장가들어 얻은 아내로 인물이 아름답기로 재산을 많이 가져오기로 유명한 부인이다. 그때 서울에서는 윤참판이 돈을 탐내서 시골 쌍놈의 딸에게 장가든 것이라고 비웃었거니와 그 비웃음은 사실에 가까웠다. 이 김씨 부인은 만석을 가져왔다고도 하고 5천석을 가져왔다고도 하거니와 어쨌으나 윤참판이 전라감사 이태에 약 만석의 재산이 부른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 중에는 뇌물 받은 거 확정한 것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 중에 3분의 2는 김씨 부인이 가지고 온 것이었다. 김씨 부인에게 장가를 듬으로 또는 전라감사를 다녀옴으로써 윤참판은 일약 장안에서 부명을 듣게 되었고 세상이 바뀌고 호남철도가 개통됨으로부터는 고가와 지가가 몇 갑절을 올라서 윤참판의 재산은 무섭게 늘었다. 김씨 부인은 그러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놓고 아직 40이 다 못 되어서 죽었다. 아들은 얼마 아니하여 죽고 그의 유일한 혈육으로 남은 것이 정선이다. 정선은 그 모양이 천연 그 어머니를 닮았다고 한다. 키가 호리호리하고 살이 희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죽은 오라버니와 같이 허약한 빛이 없고 부드러운 중에도 단단한 맛이 있었다. 코가 너무 오똑하고 눈이 젖은 빛을 띠어 여염집 처녀로는 너무 애교가 있는 것이 흠이면 흠이랄까. 정선은 숙명에서도 두어 번 수석을 한 일이 있고 이화전문학교 음악과에 들어간 뒤에도 미인 수재의 평이 높았다. 천만장자요 양반의 따님이었다. 미인이었다. 수재였다. 그 어머니가 친정에서 가지고 온 재산의 적어도 한 부분은 상속할 수 있다는 정론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들 가진 사람, 재주 있는 청년의 시선이 그리로 모일 것은 물론인데다가 이제 윤참판의 맏아들 인선이 죽었으니 윤참판의 평소의 성미로 보아서 이 딸의 남편이 될 사위가 윤참판의 작은 아들 예선이 자랄 때까지 윤참판 집에 채를 잡을 것이 분명할 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정선의 몸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가 이러한 정선의 남편이 되는 행운의 제비를 뽑을 것인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중대 문제였다. 아들이 운명하는 것을 본 윤참판은 사랑으로 뛰어나와서 갓은 의원이며 음양객들을 모두 몰아내었다. 이놈들 아무것도 모르고 내 아들 죽인 놈들 하고 호령하는 서술의 가슴 무리들은 혼이 나서 쫓겨나갔다. 나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와서 집으로 갈 노자나 주시지요 하고 애걸하였으나 윤참판은 저놈들이 또 기어 들어와 네 저놈들 몰아내어라.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서 저놈들 깡그리 묶어가게 하여라 하는 바람에 다시 입도 뻥끗 못하고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윤참판은 화로에 놓인 약탕관을 집어 던졌다. 약탕관은 사랑마당에 끓는 검은 불을 토하며 떼굴떼굴 굴렀다.
문 뒤에 붙어있던 허숭은 윤참판의 성난 것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윤참판의 앞에 나서며 무엇라고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조상하는 인사를 하였다. 응, 인선이 죽었어 하고 윤참판은 허숭을 바라보았다. 허숭은 더할 말이 없었다. 그 귀신 같은 놈들 잘 내쫓으셨습니다 하고 안으로 나오는 것은 김갑진이었다. 갑진은 안에서 밤을 새운 모양이었다. 이러한 때에도 그는 J자 붙은 검은 세로 대학 정복을 입고 손에 대학이라는 모장 붙인 사각 모자를 들기를 잊지 아니하였다. 인선이가 죽었다 하고 윤참파는 갑진을 보고도 같은 소리를 하였다. 글쎄오시다. 그런 병고가 없습니다. 그 귀신 같은 놈들이 독약을 먹여서 그랬습니다. 애초에 제 말씀대로 입원을 시키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런 놈들이 사람이나 잡지 무엇을 압니까? 하고 갑진은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단정적으로 훈계적으로 말을 한다. 안하무인한 그의 성격을 반로한다. 왜 의사는 안 보였다든 하고 윤참파는 갑진의 말에 항변한다. 의사 놈들은 무얼 안다드냐? 돈이나 빼앗으려 들지. 애초에 조선 의사를 부르시기가 잘못이지요. 그깟 놈들 조선 놈들이 무얼 압니까? 요보 놈들이 무얼 알아요. 둥촌 박사나 이등 박사 같은 일을 정해 보셔야지요. 생사람을 때려잡았습니다 하고 갑진은 여전히 호기를 부린다. 윤참파는 갑전을 한번 훑어보고 일어나서 무엇하고 누구를 부르면서 안으로 들어간다. 허숭은 차마 갑진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하고 갑진을 나무랐다. 왜? 자네 따위 사립학교 부스럭이나 다니는 놈들은 가장 애국자인 체하고 그런 보성 전문학교 교수 따위가 무얼 알아? 대학에 오면 1년급에 붙지도 못할 것들이. 자네도 그런 학교에나 댕기려거든. 남의 집 행랑 구석에서 식은 밥이나 죽이지 말고 가서 조상 쩍부터 해먹던 땅이나 파. 괜시리 아니 꼽게 놀고 먹을 궁리 말고 하고는 입을 삐죽 고개를 끄덕하고 나가버린다. 아마 밤을 새웠으니까 졸려서 어디로 자러 가는 모양이었다. 허숭은 그만한 소리는 갑진에게서 밤낮 듣는 것이니까 별로 노엽게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서울 사람 시골놈 양반 쌍놈이 아직도 남았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숨을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허숭의 마음은 참어 편안치를 못하였다. 끝.